불안정노동사회와 청년인데요.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 시장주의 역사란 불안정노동사회로 이행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60년대 말의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 말고요. 미국이나 유럽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1%, 2% 빼고서 누구나 다 일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노조의 힘이 상당히 막강하죠. 심지어 독일, 프랑스 이런 여러 국가에서는 이때 최저임금제조차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은 인단협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일정하게 노동운동의 수세기에 임금 덤핑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떤 기준선, 최저 기준선을 만든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회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없었죠. 그럴 정도의 시대였다. 60년대 말이었는데 그런데 71년부터 사실상 80년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변화를 거쳐서 90년대 중반까지의 시간이라 이 완전고용 사회가 완전 해체가 안 돼요.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으로 완전 재편됩니다. 이 재편의 양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식 사회보장을 해주는데 노동 유연화 시키는 방식도 있고, 뭐 스웨덴식으로 연대임금 제도를 실시하지만 노동 유연화를 인정해주는 방식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은 그래도 사회민주주의나 노조가 힘이 센 나라에서 있습니다. 안 그런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적나라한 노동 유연화가 일어날 수 있죠. 실제 동일 노동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 임금 체계가 있는 노동 유연화가 한국에서는 실현이 됐습니다. 즉 양태는 다르다. 이것은 그와 같은 과정에서 노조나 정파정당이 어느 정도 힘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양태는 다르다. 그러나 사실상 불안정 노동 사회로 전 세계가 다 재편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설명한 대로입니다. 첫째, 금융수탈의 확대 강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산 자원의 반응은 주주 자본주의, 즉 단기 순익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갖다가 재구성한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그 희생자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임금 하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그 임금 하락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력 회복, 정리회복 또는 비정규직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일련의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서 불안정 노동 사회로 이행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절반 정도는 정규직인데 어떻게 불안정 노동 사회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잖아, 한국은 비정규직이 많아, 실업자까지 다 따지면 3분의 1밖에 안 돼 정규직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실제 절반은 맞는 대답입니다. 사실 완전히 다 맞는 대답은 노동사회 전체가 이렇게 재편이 될 때 정규직도 사실상 불안정 노동 사회의 일원입니다. 불안정 노동 사회에서 조금 안정된 지위를 가진 노동자층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항상 상시적으로 정리해고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정규직인데 말이야, 비정규직 저 사람들 연대해주기 싫어, 내 밥통도 지금 걱정이야,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물량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튼튼할 때 우리 더 많이 해가지고 야근 수당이나 더 챙겨,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수 있을 겁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서류와 회계상으로 흑자를 적자로 돌려놓을 수 있다. 대손 삼각형 같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 적자 나서니까 우리 자른다고 자를 수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정규직이라는 게 늘 항상 해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정 노동 사회를 살고 있는 약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정된 노동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아니다. 과거의 완전고용 시대의 거와는 많이 다른 임금 하락에 대한 압박 그리고 초과 노동에 대한 압박은 정규직, 비정규직한테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한테도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임금 하락 압박이 작동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 강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 숙명에 놓여 있고 또 초과 노동을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압박에 놓여 있고 이런 겁니다. 초과 노동 압박이라는 것은 서구의 경우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이전에는 굳이 자기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될 것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보이지 않게 물 새듯이 돈을 내는 거 다 바뀝니다. 그럼 조금씩 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쌓이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정규직의 경우고요. 비정규직의 경우는 또 불안정 노동의 정당한 형태, 반취업자, 소위 일본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이건 뭐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 있어도 사실상 일자리가 말할 수 없는 일자리이고 수탁이 되겠지만 이런 사회가 일단 재편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청년 부분인데, 자, 사회가 불안정 노동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청년 실업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자, 이 사회가 생산을 확대합니까? 안 하죠. 추가 고용을 창출합니까? 안 하죠. 축적된 자본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파생금융상품 시장을 통해 갖고 서로들 지그들끼리 재산을 뜯어먹게 하면서 움직입니다. 네. 돈이 돈을 만드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추가 고용이라는 미미하다고 봐야 돼요. 생산의 확대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존의 생산에 있어서 노동의 기여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정 노동 사회를 진입을 통해서 완전히 다운사이징 되죠. 노동을 평가하기 떨어진다는 거죠. 임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보장도 떨어지고 이런 사회에 이제 청년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선배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하고 전혀 다른 조건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불리한 조건이죠. 그러면은 이 신참 노동자층은 어떤 거겠습니까? 불안정 노동 사회에서 가장 낮은 부분, 거의 천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사회 진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약간 무기가 있습니다. 아주 젊다. 그래서 사회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봅니다. 혹은 이건 못하겠다. 혹은 어차피 망했구나. 계속 망하자. 등 여러 가지 주관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나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청년 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스페인입니다. 약 48%죠.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예요. 심각하죠. 유럽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번에 난리를 치고 있는 그리스입니다. 43% 요정도. 그리고 유럽 평균이 약 20%, 5명에 1명이 실업자예요. 평균 실업률의 2배 혹은 4배 정도 된다. 청년 실업률이. 유난히 청년 실업률이 높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실업률보다. 유럽 국가들에게. 그리고 미국도 그 정도 됩니다. 한국만 그게 안 돼요. 이거 믿어야 됩니까? 한국이 6.3%, 6.8%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하겠는데 7%가 안 됩니다. 아직. 이걸 믿어야 됩니까? 통계가 거짓말을
안 하는데 거짓말 하기도 합니다. 왜? 모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빠지는 줄 압니까? 대학생. 실업자를 안 잡고. 그 다음에 군대 가신 분들. 실업자를 안 잡고. 그러니까 이게 6점 몇 프로인 겁니다. 이게. 한국에 지금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80% 넘을걸요. 그러면 이 청년 중에 열이면은 4명이 대학에 가 있으니 실업에 안 잡히죠. 그 다음에 대학 안 가는 사람도 군대 가지 않습니까? 실업에 안 잡히죠. 그러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여성만 실업자인 거예요. 그럼 뭐 6점 몇 프로 이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필자 혹은 대졸자 중에서 취업률이 얼마예요? 50%입니다. 그럼 우리 스페인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취업률 50%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또 6점 몇 프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군대 입영한 사람을 실업자로 넣느냐 아니면 안 넣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청년 실업이라는 것은 한국에도 거의 최고 수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인 스페인 수준에 지금 도달할 지경이 돼 있다는 거고요. 일단 이것은 청년 실업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년 노동자들은 또 어떨까? 이 양태가 어떨까? 처지가 어떨까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가 전형적인 파트타임 노동자들이죠. 알바입니다. 그리고 대개가 파트타임 노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뭡니까? 저임금 노동자. 그렇게 대학이 많은데 과거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은 다 취직이 다 됐어요.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취직이 됐어요. 이게 한 20년 전 얘기죠. 그러나 20년 후에는 4년제 대학 나온 사람 중에서 전공이 좀 괜찮고 좀 스펙이 좋고 또는 뭐 알아주는 대학을 나오거나 뭐 어쨌건 조건이 많은 몇 명 빼고는 아니고 대개가 비정규직으로부터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현실은 그렇고요. 예, 세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청년 저항운동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도달을 했는데 지금 아까 스페인 48% 청년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한국 상황까지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역사 시간을 갖다가 80년대 후반 정도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청년 저항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 운동입니다. 대학생 운동이 과거에는 80년대만 해도요. 유럽의 80년대만 해도 등록금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는 게 이게 대학생 운동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학생 운동이다 그러면은 주로 이념적인 문제들이 중심이었고 복지, 그리고 등록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90년대가 들어가면은 각국마다 제도는 다르지만 등록금이라든지 또는 생활비 보조 문제라든지 혹은 도서관 문제라든지 등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유럽의 경우에 유럽 대학이 신자유주의적으로 이미 재편됐다는 걸 보시면 좋죠. 과거의 유럽식 대학이 아니라 미국식 신자유주의 대학으로 재편이 돼서
투입 산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운동의 전선을 형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외신에 보면 뭐 프랑스나 영국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뭐 타이어를 불태우고 난리를 쳤다, 뭐 며칠간 머리를 점거했다 이런 것들이 터지잖아요. 이게 대개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90년대 유럽에서 특별히 교육 문제 이슈 투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토익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반면에 또 90년대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 실업자 운동입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시기였고 또 청년 실업이 점차 중요한 문제로 이슈로 부각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의 대거 양산이 됩니다. 이 청년 실업자들이 사실상 사회의 이제 화약고 같은 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이 펼쳐집니다. 두 가지 궤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주민 중심의 어떤 폭동적인 현상들, 이주 청년 중심의 즉 사회가 그들을 갖다가 받아들여 주지 않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일자리도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가 이제 얽혀서 일종의 폭동적인 양상으로 터지는 겁니다. 가장 큰 사건이 프랑스 파리 근교 방디유에서 일어났던 모슬렘계 이주민 청년들이 이렇게 한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궤도는 실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축소 현상들이 영국의 이제 뉴레이버, 제3의 길 이런 것이나 독일의 신중도 등 사회민주당 또는 노동당 정부에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즉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3인당 정부, 그다음 이제 이게 90년대 현상이었는데, 이때 청년 실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삭감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이 저항의 주요한 어떤 동력들이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그전에는 실업 상태라도 해도 최소 생활이 유지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계 자체가 존립이 위험스럽게 된다. 그런 거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 청년 실업 계층들이 사회복지 투쟁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력을 형성했던 시기가 90년대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기본소득 운동으로 이렇게 접목이 됐던 운동의 흐름 중에 하나가 독일의 경우에 실업자 운동이었습니다. 이 실업자 운동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착목하게 됐던 이유도 90년대의 상황과 관련됩니다. 그전에는 사회 구조가 있어서 실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최소 생계가 보장이 됐는데 이 사회 구조액은 가만히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사회 구조 심차가 까다로워지고 낙인적이고 징벌적이 됐다. 안 되겠다. 이러면서 사실 이제 청년 실업자층들이 일종의 단체화가 됐고 그 흐름이 기본소득 네트워크,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로 이제 흘러들어갔었죠.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한 서너 가지 흐름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자 운동. 물론 기본소득을 표방한 청년 실업자 운동은 또 상당히 청년 실업자 운동 전체 안에서 당시 온건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제도적이었고 온건한 입장.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점거운동을 했죠. 그냥 베를린에 가서 일정한 빈집 있는 시가지를 다 점거를 해서 자기들끼리 바리케이트도 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도 건설하고 당연히 집값은 안 내고 무장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소리 주거 정보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가두 투쟁들인데 점거된 이제 지역을 다 소탕하기 위해서 병사 병력이 2만 3만씩 동원되는 거의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가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90년대입니다. 뭐 한국의 경우에도 뭐 명동말이, 뭐 두리방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 뭐 그런 게 90년대 늘 일상처럼 유럽에 있던 일이다 하십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돌발적인 파국들, 뭐 청년 저항 운동들이 기세 좋게 광장을 점령한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광장이 없고요. 광장이 없다는 건 집중화된 도시가 아니라가지고 상징적 광장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상징적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은 나이 많으신 40, 50대 좌파들이 늘 점령하고 계신 곳이라 청년들이 그런 광장을 점령할 힘을 갖지 못했고, 대신에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트라팔가 광장 점령 사건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청년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한국의 뭐 시청 광장처럼요, 청년 저항 운동들은 지난 90년대부터 21세기까지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을 늘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점거 사건들은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도 알려진 그런 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였던 사람의 글이 있는데요.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쓴 노로고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은 거기 90년대 유럽의 청년 저항 운동들이 어떤 양상을 띠면서 미국과 유럽의 청년 저항이 전개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산발적인 청년 저항 운동들이 특별히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꺼내던 겁니다. 우리가 청년운동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은 대개는 80년대, 87년 체제의 학생운동을 떠올립니다.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또는 이념적인 혹은 뭐 사회에 대한 거시대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비슷하게 학교의 등록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등록금 인하 운동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뭐 새로운 대학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했고, 또 최근에는 반값 등록금 운동으로 사회적인 폭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90년대와 21세기 지금 15년간의 운동들을,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운동은 사실은 학생운동이라기보다 청년실업자 운동이 더 중요했다. 청년실업자 운동이 훨씬 더 폭발력이 있었고 청년운동의 다수가 청년실업자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징후적인 사건들, 이게 물론 청년운동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징후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 철거 문제라든지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가 높아지는 문제, 저항이라든지 등등도 우리나라 유럽에서 비슷한 그리고 한국에서 특별히 예외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프랑스의 방기우 점령 사건이나 영국의 트라팔가 점령 사건처럼 어느 갑자기 불붙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유공적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청년층을 둘러나올 때 대학생층은 대학생층대로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에 보육돼서 거기에 저항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청년 실업자들은 사회복지 축소 그리고 이 불안정 노동시장이 구축되는 동안에 갖는 어떤 배제와 복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2008년 이전의 세계를 특징짓는 저항운동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더 구체적인 반세계화 운동과 청년의 관계가 있을 텐데
이 반세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사실 굉장히 깨어있는 이론적이고 의식적인 분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청년운동이라고 말하기 힘든 반세개혁 운동의 청년들이라고 말을 해야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이고, 오히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정 노동사회의 청년의 처지에서 생겨났던 일들, 객관적인 처지와 조건 때문에 청년들이 저항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저항은 한쪽에서 대학개혁과 관련된 저항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히 복지 이슈와 실업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저항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2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